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 여러분들은 혹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군인도 민간인도 엄청 많이 죽기도 하고 점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나간다?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의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온갖 제재를 받게 되면서 러시아의 힘이 쇠퇴할 줄 알았으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막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에너지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유럽을 역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러시아는 2022년 8월 기준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약 22%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도 계속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죠. 하지만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전쟁을 치른 대가는 뒤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최소 9,000명에 육박했고 러시아군 전사자는 45,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또 이런 전쟁 피해를 입은 것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려 1,300만 명의 민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집과 고향을 떠난 피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늘의 급표밀 명분 없는 전쟁, 이유 없는 전쟁은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 22위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뭐 이전 영상들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만약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나토 회원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방파제 삼아 유럽을 견제하고 있었다 보니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되찾자 뭐 이런 건데, 이 말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권 안에서 떨어져 나간 주변 국가들을 다시 러시아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란 겁니다. 아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땅을 다시 빼앗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팽창주의이자 패권주의의 욕망이 그대로 나오는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푸틴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처럼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되찾게 된다면 푸틴은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제가 다 헤쳐먹으려고 법도 바꾸고 2014년 크림반도도 공격해버리고 돈바스 내전으로 살살 간도 계속 봐왔으니까 결국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푸틴이 2024년에 진행될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기 위함인 거죠. 그렇게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북쪽과 남쪽, 동쪽 세 방향에서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는 전세계 군사력 2위에 랭크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22위에 랭크하고 있어 러시아가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으나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는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의외의 선전을 하게 되죠. 야야 우크라이나 뭐 별거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면 우리가 다 이겨. 러시아? 저기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필사즉생 필생즉사 부딪혀라. 이게 아닌데? 이 자식들 왜 이러냐? 좀 치는데? 뭐야 이건 예상 못했는데? 러시아랑 우리가 비벼진다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 30년 동안 체첸, 조지아, 시리아 내전 등에 참전하면서 약 30년 동안 꾸준하게 전쟁을 해온 불곰의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전쟁 초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고전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2003년 천조국 미국 형님이 이라크를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때 러시아가 미국의 전술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아니 러시아의 전투 스타일은 무자비하게 폭격을 때려박은 다음에 병력으로 밀어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미국은 아주 스마트하고 적은 피해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미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군사개혁을 감행했던 거죠. 하지만 이 전술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술이었고, 각종 지휘 체계라든지 보급 시스템이라든지 대대 단위로 움직이는 병력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제블린이라든지 엘로우 같은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전차 뚜껑을 많이도 따버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전세계 군사력 2위라는 명성이 실추되기 시작했고,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수많은 제재를 가하면서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연출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때 러시아는 5,600개에 달하는 제재를 당하게 되면서 세계 제재국 순위 1위로 단숨에 점프를 해버리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제재로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8단계로 낮춰 나락 보내기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경제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스위프트 제재 등이 있었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생각보다 거센 우크라이나의 반발에 러시아를 점점 이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 러시아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들에겐 전차, 전투기 같은 무기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국가 중 천연가스 러시아 의존도는 무려 40%. 이걸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던 러시아는 자신에게 제재를 가했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가스관을 대폭 줄여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독일을 포함한 서방 여러 국가에서 가스 공급 조기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 가격에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철 난방 없이 추운 밤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아니 러시아도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을 줄인 거면 어찌됐건 러시아도 피해를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인도나 중국으로 에너지를 팔아먹으면서 나락갈 줄 알았던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이 전쟁이 터지고 싼 값에 원유를 매입하면서 아주 꿀이랑 꿀은 다 빨 수 있었고,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28%나 늘려 사상 최고치 수입을 했으니 개꿀인 상황에다가 러시아는 폭락했던 루브라가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경상 수지는 2021년 322억 달러에서 2022년 중순 1103억 달러를 찍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원유 수출을 대폭 감소시켜버렸잖아요. 이로 인해 주변 약소국들은 나락을 가게 되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 에너지 등의 피해를 정면 카운터 펀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전 세계에 역제재를 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명분 없는 전쟁, 이유 없는 전쟁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이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들은 이 전쟁을 장기화시켜가면서 전쟁을 쉽게 끝내려 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겠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자국 언론의 유리한 상황을 보도하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흔히 알려진 사실로는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터지고 6개월이 흐른 현재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힌 우크라이나 사망자는 최소 9,000명 이상. 이 전사자 수치는 지난 4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3,000명이 숨지고 1만 명이 다쳤다고 발언한 이후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다만 이 전사자의 수는 잘루지니 총사령관이 국경수비대와 지역 민방위대 등 관계 병력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9,000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또한 러시아군 사망자는 8월 23일을 기준으로 45,5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추산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부상자까지 포함해 러시아군 사상자는 8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발표되었다고 하니까 전쟁 상황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피해는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유엔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개전 이후 5,500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엔 아동기금 통계에 따르면 이 중에는 어린이 사상자도 972명에 달한다고 하죠. 물론 공개 집계된 수치가 이 정도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명피해에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투입한 전쟁 비용은 하나로 약 4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04조 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미 3분의 2가 넘어가는 액수가 이 전쟁에 사용이 된 거죠. 또 지금 이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했을 때 매일매일 전쟁터에 2조 3천억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제 인프라 피해액은 1,083억 달러, 한화로 약 142조 원이라고 하는데 8월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12만 9,900개의 주거 건물이 파괴되었고, 도로와 교량, 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 피해액은 316억 달러로 약 41조 원에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10만 5,200여 대, 농기계 4만 3,700여 대, 상점, 문화시설, 교육시설, 심지어는 의료시설과 유치원까지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1,300만 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죠. 우크라이나 상황만 보더라도 이 전쟁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상황, 러시아군에도 엄청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군은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0에서 2000년대 체첸 전쟁 등 과거에도 전쟁 중 정확한 사상자 집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의 정권의 해로운 보도라면 하지 않는 것이 푸틴의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전체 22%인 1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영토는 우리나라 영토보다도 넓은 영토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 점령되었던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죠.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낼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점령해서 해방해 세계 법과 질서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러시아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푸틴의 멘탈을 터트려버리게 될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푸틴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더 두긴의 딸 두기나의 암살. 이 사건이 뭐냐면, 푸틴의 브레인 혹은 멘토,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두긴의 딸 두기나가 탑승한 SUV 차량 하부에서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자리에서 두기나는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푸틴은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라고 말하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는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이고, 이 요원은 암살을 한 이후 에스토니아로 달아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과 동시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에스토니아라는 국가는 구소련에 합병되었었던 영토로 현재 독립을 외치고 반러주의를 외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겠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을 파악해본다면 에스토니아 또한 불편함을 감출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암살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발표가 엄청 빨랐다고 하거든요. 하루 만에 용의자 발표하고 사건 파악해서 뭐 했다 라고 하는 조사가 너무 빨라. 이런 상황은 결국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북유럽과 또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 연안으로 확전하겠다는 근거로 말이죠. 지금도 치열한 전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